억만장자가 멍하니 걸어가다가 순진한 아들의 이런 말을 들었다. 아빠, 쓰레기통에서 자는 저 아이들이 나를 닮았어. 억만장자는 눈을 돌렸지만 그들을 바라봤을 때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은 아들의 살아있는 복사본이었다. 떨면서 반응하지 못한 채 아들을 끌고 빨리 걸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똑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거대한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정말 몰입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댓글에 무궁화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영원한 힘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5살인 유성이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 중심계에서 금요일 오후에 걸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만남을 하게 될 것을 아직 몰랐다. 사업가 김민주는 보통 도시의 이 가난한 지역을 피하고 항상 강남의 고급 동네를 선호했다. 하지만 그날 심한 교통체증과 주요 도로의 사고로 인해 이 골목들을 지나가야 했다. 좁은 골목들은 노숙자들, 행상인들, 그리고 인도에 쌓인 쓰레기 사이에서 노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날카로운 봄 햇살이 가난의 모든 구석을 무자비하게 비추고 있었다. 유성의 코에 진한 고기 냄새와 탄 기름 냄새가 들어왔다. 아빠, 저기. 유성이 갑자기 소리쳤다. 인도의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서로 껴안고 자고 있는 두 아이를 가리키면서 같은 나이로 보이는 두 남자아이가 쓰레기 봉투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고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맨발에 상처가 난 채로 자고 있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자 심장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깊은 숨을 쉬며 유성의 손을 잡고 차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자, 아들아, 가야 해. 여기 있는 건 위험해. 하지만 아들은 놀라운 힘으로 손을 빼고 아이들을 향해 뛰어갔고 아버지의 모든 항의를 완전히 무시했다. 민주는 아들을 뒤쫓았다. 유성이 이런 비참함을 가까이서 보는 것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위험들 때문에도 걱정했다. 그 동네에서는 강도 마약 거래 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비싼 옷과 손목의 금시계가 그들을 기회주의적 범죄자들의 쉬운 타겟으로 만들었다. 아빠, 이 아이들이 나를 닮았어. 유성이 속삭였다. 아이들 옆에 쪼그려 앉으면서 민주는 이 말을 듣고 움찔했다. 유성 옆으로 와서 아이들을 자세히 보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 중 하나는 유성처럼 연한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피부에 조금 더 진한 머리색이었다. 하지만 둘 다의 얼굴 특징이 유성의 것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었다. 같은 표정의 눈썹, 같은 타원형의 섬세한 얼굴 모양, 심지어 유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같은 턱의 보조개까지. 민주는 천천히 가까이 가서 점점 커지는 불안감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이 유사성에는 우연을 훨씬 넘어선 깊이 불안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다른 생활 조건에서 같은 아이의 3가지 버전을 보는 것 같았다. 아이들 중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며 힘겹게 눈을 떴다. 아직 졸린 상태에서 유성의 것과 똑같은 아몬드 모양의 녹색 눈이 드러났다. 색깔뿐만 아니라 모양, 시선의 강도, 그리고 민준이 잘 아는 자연스러운 밝음까지도 같았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하며 형제를 부드럽지만 급하게 어깨를 두드려 깨웠다. 유성아, 돌아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앞의 광경이 그의 논리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었다. 저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유성은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빠, 우리가 도와줘야 해. 봐, 너무 배고파해. 두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일어났다. 하나는 다른 하나에게 매달려서 추위뿐만 아니라 본능적이고 순수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민주는 같은 공간에서 세 아이가 나란히 서 있자 유사성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공포로 느꼈다. 유성은 더러운 매트리스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아이의 얼굴을 가까이서 살펴봤다. 민주는 아들이 이렇게 많은 더러움과 비참함에 가까이 가는 것을 걱정했지만 유성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내 이름은 유성이야. 너희 이름은 뭐야? 아이다운 순진함으로 물었다. 아이들 중 더 밝은 피부의 아이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일환이고 이건 제 형 태민이에요. 민주는 무릎이 완전히 떨리는 것을 느끼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근처 벽돌담에 기대야 했다. 그 광경 앞에서 얼음 같은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목이 말랐다. 세 아이 사이의 유사성은 비범했고 무서울 정도였으며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모든 제스처, 모든 표정,
모든 몸짓이 서로 똑같았다. 태민이 완전히 눈을 떴을 때 민주는 거의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유성의 똑같은 날카로운 녹색 눈이었지만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호기심과 섞인 조심스러운 표정, 혼란스럽거나 무서울 때 이마를 찡그리는 방식이었다. 세 아이는 완전히 같은 키, 같은 가는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가까이 서 있을 때 마치 깨진 거울에서 서로의 완벽한 반영처럼 보였다. 민주는 머리가 도는 것을 느꼈고 세상이 주위에서 돌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살이니? 민준이 목소리를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물었다. 5살이에요, 아저씨. 일환이 말했다. 유성과 정확히 같은 나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민주는 아이들이 같은 나이이고 같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움직임도 공유한다는 것을 공포로 깨달았다. 셋 다 긴장할 때 오른쪽 귀 뒤를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긁었다. 말하기 전에 주저할 때 셋 다 아래 십수를 같은 지점에서 물었다. 이것들은 작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세부 사항들이었지만 주의 깊은 아버지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유성은 사립학교의 비싼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인도의 더러운 바닥에 앉았다. 일화는 자신과 같은 나이의 아이가 보통 그들을 공공장소에서 쫓아내는 어른들과 달리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눈에 띄게 안도했다. 왜 여기 있어? 유성이 호기심으로 물었다. 일환이 대답했다. 미경 이모가 우리를 돌볼 돈이 없다고 하시고 아침 일찍 우리를 여기에 데려다 주셨어요. 누군가 도움을 주러 올 거라고 하셨어요. 민준의 마음이 이 예상치 못한 정보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미경, 이 이름이 귀에 이상하게 익숙하게 들렸다. 유성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여동생에게 지어줄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했다.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일화는 작고 더러운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세면서 길에서 3일 3밤을 보냈다고 말했다. 미경 이모가 아침 일찍 그들을 데려와서 다음 날 음식과 깨끗한 옷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 아이들은 내 것이다. 그들을 데려가서 집에 데려가라. 민준이 경험한 격동적인 감정들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동안 새 아이는 유성이 학교 가방에서 꺼낸 한 포장의 비스킷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태민과 일화는 마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처럼 각 한 입을 감사하게 천천히 먹었다. 고마워요. 그들이 동시에 말했다.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처럼 나왔다. 이 목소리는 민준의 기억에 저장된 추억들을 끄집어냈다. 유성이 첫 말을 했던 순간 그의 첫 웃음, 심지어 울 때 내는 소리까지 기억했다. 이제 그 앞에 같은 목소리를 가진 새 아이가 있었고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이모와 어디에서 살았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북동에서요. 일환이 말했다. 하지만 집이 너무 작았어요. 이모는 항상 월세를 낼 수 없다고 불평하셨어요. 민주는 아이들을 더 가까이서 살펴봤다. 태민의 얼굴에 있는 턱 보조개는 유성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보조개와 똑같았다. 일환의 머리카락에 있는 약간의 웨이브는 유성의 머리카락 웨이브와 같은 방향으로 말려 있었다. 가장 작은 세부 사항에서도 새 아이가 거의 같은 틀에서 나온 것 같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민준의 마음에 폭풍을 일으켰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민준이 목소리를 가능한 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물었다. 태민이 슬픈 눈으로 바라봤다. 엄마는 출산할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우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5년 전 사랑하는 아내 한소영이 출산 중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은 그 끔찍한 밤을 기억했다. 그 밤은 악몽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밤이었다. 오래 지속된 출산, 흘러내린 많은 피와 의사들의 급박한 노력들, 소영의 마지막 숨, 그리고 유성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니? 일환이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이모가 엄마가 아주 예뻤다고 하셨어요. 유성은 일환을 향해 돌아서면서 눈에 이상한 이해가 반짝였다. 우리 엄마도 아주 예뻤는데 저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어요. 세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 사이에는 말 없는 합의가 있었고 마치 몇 년 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유대가 있었다. 민주는 이 유대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들이 마침내 합쳐지는 것 같았다. 일환과 태민은 낡은 매트리스 옆에 서 있던 반쯤 빈 물병에 손을 뻗었다. 물 마시는 방식도 유성의 것과 같았다.
먼저 입술을 가볍게 적시고 나서 작은 모금을 마셨다. 이렇게 작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습관까지도 갖다는 것이 민준을 깊이 감동시켰다. 주변에서는 삶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행상인들이 소리치고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다녔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마치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았고 내릴 결정이 남은 인생을 형성할 것이었다. 아이들아, 민준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면서 말했다. 우리와 집에 오고 싶니? 따뜻한 샤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일환과 태민은 서로를 바라봤고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길에서 보낸 며칠이 그들에게 모든 어른이 선의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다.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죠? 태민이 목소리에 걱정과 절망적인 희망이 섞여서 물었다. 유성이 즉시 나섰다. 우리 아빠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항상 돌봐주시고 여러분도 돌봐주실 거예요. 우리 집은 아주 크고 우리 모두에게 충분해요. 민주는 유성이 이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자연스러움을 큰 관심으로 지켜봤다. 그들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유대가 있었다. 논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민준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 여러분의 안녕을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을 알고 싶어요. 더 잘 알고 싶어요. 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갈게요. 아이들이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일환과 태민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들의 세상 전부가 더러운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심장을 찢어놓았다. 민준의 목을 매듭짓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들, 일환과 태민. 소영이 임신의 어려운 날들에 유성 외에 남자아이들이 있다면 정확히 이 이름들을 주고 싶어 했다. 민준은 침실 서랍장 서랍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작은 노트를 기억했다. 소영의 아름다운 필체로 쓰인 이름들이 그곳에 있었다. 유성, 일환, 태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있을 수 없었다. 이모에 대해 좀 더 알려줄 수 있니? 민준이 목소리에 떨리는 걱정을 감추려고 애쓰면서 물었다. 일환이 더러운 손으로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옆으로 밀면서 미경 이모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키우셨어요. 계속 돈 문제를 겪으셨어요. 때때로 그녀에게 오는 나쁜 남자들과 싸우셨어요. 항상 너희 때문에 파산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미경. 이 이름도 소영의 여동생 이름이었다. 소영의 장례식 후에 사라진 마약 중독과 나쁜 관계를 경험한 여동생. 민주는 그녀를 아주 잘 기억했다. 출산 전후에 병원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의사들과 이상한 질문을 하고 합병증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궁금해한 여자. 이모가 우리에게 때때로 너희가 태어났을 때 형은 아빠와 함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일환이 암기한 수업을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했다. 그가 더 강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해서 이모에게 갔어요. 민준의 뇌가 이 정보들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머리가 돌았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지만 드러나는 그림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어린 시절에 대해 다른 무엇을 기억하니 목소리를 가능한 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물었다. 태민이 어깨를 으쓱했다. 많이 기억하지 못해요. 이모가 우리에게 삼형제로 태어났지만 하나는 아빠와 함께 있게 되었다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수줍은 표정으로 유성을 보면서 그게 너니? 유성의 눈이 크게 떠졌다. 민주는 아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복잡한 수수께끼를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표정이었다. 아빠. 유성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고했다. 저들이 제 형들인가요? 정말요? 민준의 세상이 완전히 흔들렸다. 소영의 어려운 임신, 지속적인 고혈압과 조산 위험, 18시간 이상 지속된 외상적 출산, 심각한 출혈, 그리고 소영의 마지막 숨. 의사들이 산모와 아기들 모두를 구하기 위해 절망적으로 싸운 그 끔찍한 순간들. 큰 가능성이 있어. 민준이 마침내 속삭이는 소리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할 거야.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주사 맞을 건가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아주 아팠어요. 민준이 쪼그려 앉아 태민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눈에서 자신의 아들의 눈에 있는 표정을 보는 것은 소름 끼쳤다. 아니, 아프지 않을 거야. 단지 너희가 정말로 내 아이들인지 알아야 해. 일환이 민준을 자세히 봤다. 저희 아빠세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영향은 파괴적이었다.
민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너희를 다시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유성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환과 태민의 손을 잡았다. 만약 저들이 제 형들이라면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죠. 제 방에서 잘 수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구멍에 매듭을 삼키려고 애쓰면서 응,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들을 길거리에 두지 않을 거야. 세 아이는 마치 몇 년 동안 서로를 기다려온 것처럼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이 미소들 뒤에 비밀을 풀기로 결심했다. 소영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 순진한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었다. 인도에서 일어나면서 민준의 마음은 부서진 기억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이 준비하는 동안 미경의 삶에 대한 부서진 조각들이 영화처럼 그의 눈앞을 지나갔다. 소영의 임신 내내 미경이 항상 그곳에 있었다. 계속 경제적 어려움, 마약 중독, 그리고 학대하는 남자친구들에 대해 불평하는 여동생, 다양한 핑계로 여러 번 돈을 빌리고 그 후 사라지는 여자, 병원에서 출산 중에 이상한 질문을 하고 의료 절차와 합병증 상황에서 아기들에게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한 사람.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갔니? 민준이 목소리가 떨리면서 물었다. 일환이 생각했다. 미경 이모가 3개월마다 우리를 서울대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아주 비싼 곳이었는데 이모가 거기에 너희들의 기록이 있다고 하셨어요. 민준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서울대 병원은 유성이 태어나고 소영이 죽은 병원이었다. 이 엘리트 병원은 도시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이었다. 미경처럼 돈이 없는 사람이 고아들을 그곳에 데려갈 이유가 있으려면, 만약 아이들이 정말 고아라면 지금까지 아무도 너희를 찾지 않았니? 민준이 물었다.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친척들은 없었니? 태민이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었다. 미경 이모가 항상 아무도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민준은 인도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검은색 벤츠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새 아이가 나란히 걸으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보고 속삭이고 몇몇은 놀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새 아이가 삼둥이처럼 보이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급차 옆에 도착했을 때 일환과 태민은 경이로움으로 멈춰 섰다. 일환이 손끝으로 차의 반짝이는 표면을 만졌다. 이게 아저씨 것인가요? 유성은 부유함 속에서 자란 아이의 자연스러움으로 대답했다. 네, 우리는 항상 이걸로 다녀요. 학교에, 쇼핑에, 어디든. 민주는 아이들이 차에 타면서 보여주는 존경과 감탄을 주에 깊게 지켜봤다. 일환과 태민은 가죽 시트를 마치 신성한 것을 만지는 것처럼 큰 존경심으로 손으로 만져봤다. 차를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로 새 아이를 봤다. 유성은 뒷좌석에서 그들 사이에 앉아서 일환과 태민에게 흥분되게 도시의 중요한 장소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움직임에서의 유사성은 소름 끼쳤다. 셋 다 같은 방식으로 웃고 같은 방식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질문했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아니? 민준이 백미러를 보면서 물었다. 서울대 병원에서요. 태민이 생각 없이 말했다. 미경 이모가 병원에 갈 때마다 너희는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민준은 손이 핸들에서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마지막 의혹도 없앴다. 일환과 태민은 소영이 출산한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우리가 정말 형제야? 유성이 갑자기 물었다. 민준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래,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해. 일환이 창밖을 보면서 미경 이모가 항상 아빠는 한 명의 아이만 원했어서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와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의 말이 민준의 심장에 칼처럼 꽂혔다. 민준은 이 거짓말의 아픔을 속에서 느꼈다. 절대 자신의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 셋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무엇이 행해졌나? 세 아이 중 둘의 존재를 어떻게 모르게 되었나? 우리 집이 멀어? 태민이 작은 얼굴에 피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물었다. 아니, 약 20분이야. 민준이 목소리의 떨림을 감출 수 없으면서 말했다. 조금 쉴 수 있어. 강북의 고급 주택가로 가는 길 내내 민준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의사에게 전화해서 DNA 검사를 요청할 것이다. 그 다음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이 아이들의 법적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빨간 신호에서 멈췄을 때 백미러를 봤다.
세 아이가 피로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셋 다 같은 방식으로 숨쉬고 같은 리듬으로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봤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소영아, 눈물을 글썽이면서 속삭였다. 너에게 무엇을 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무엇을 했을까? 강북의 나무가 우거진 거리를 지나가면서 민주는 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의 파도를 통제하려고 애썼다. 5년, 정확히 5년 동안 두 아들의 존재를 몰랐다. 그들의 첫 걸음, 첫 말, 첫 웃음을 놓쳤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생존 투쟁을 하는 동안 그는 호화로움 속에서 살았다. 이 생각이 목을 매듭지었다. 산 경치의 화려한 별장의 철문에 접근하면서 민주는 백미러를 봤다. 아이들이 깨어나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의 부유한 환경을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아빠 도착했어? 유성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물었다. 응 아들아 도착했어. 민준이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이제 아들아라는 말이 한 아이가 아니라 셋을 모두 포함했다. 웅장한 별장 앞에 멈췄을 때 일환과 태민의 얼굴에 있는 놀라움의 표정이 민준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 아이들은 마치 동화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태민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그리고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민준이 목구멍에 매듭을 삼키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차가 서자마자 집의 오랜 가정부인 김영숙이 문에 나타났다. 55세의 날카로운 눈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자비로운 여성인 영숙은 10년 동안 민준의 집에서 일해왔고 유성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돌봐왔다. 민준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는 충격 표정을 볼 수 있었다. 똑같은 새 아이를 본 영숙의 손이 입에 닿고 놀라움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세상에 이게 뭐예요? 여자가 눈을 깜빡이면서 말했다. 3명의 유성이 있나요? 민준이 차에서 내려서 아이들이 내리는 것을 도왔다. 일환과 태민은 주저하는 걸음으로 주변의 웅장함을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원의 대리석 분수, 거대한 야자수들과 형형색색의 꽃들로 장식된 정원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영숙 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민준이 목소리를 낮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목욕과 좋은 음식이 필요해요. 영숙은 여전히 놀란 상태였지만 언제나의 실용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민준이 일환과 태민을 집 안으로 안내하는 동안 유성이 그들에게 안내를 해주었다. 와요, 제 방을 보여드릴게요. 장난감이 많이 있어요. 다 나눠 쓸 수 있어요. 집의 멋진 계단을 올라가면서 일환과 태민이 발이 삐걱거리는 마루 바닥에 닿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봤다. 집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호화로워서 더러운 발로 더럽힐까봐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디뎠다. 영숙 씨가 아래층 손님 욕실을 빠르게 준비했다. 따뜻한 물, 거품과 깨끗한 수건들. 일환과 태민은 욕실을 보자 눈을 깜빡였다. 태민이 손끝으로 대리석 욕조를 만졌다. 이렇게 많은 따뜻한 물 다 우리를 위한 건가요? 민준의 심장이 또 한 번 아팠다. 이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편안함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다.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욕을 할 것이었다. 응,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원하는 만큼 있을 수 있어. 아이들이 목욕하는 동안 민주는 긴급히 2번의 전화를 했다. 먼저 유성의 출생부터 가족의 의사였던 이병호 박사에게 전화했다. 의사는 민준의 긴급한 DNA 검사 요청을 듣고 걱정스럽게 질문했지만 민준은 상황의 민감성을 언급하며 자세한 설명을 미뤘다. 오늘 밤에 오려고 해요. 이병호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2번째 전화는 믿고 있는 변호사 최선구에게였다. 성우 씨, 내일 아침 일찍 만나야 해요. 아주 복잡한 가족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할. 전화 통화가 끝났을 때 민주는 부엌으로 갔다. 영숙 씨가 아이들을 위해 수프, 빵, 신선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자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다. 선생님, 영숙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다. 이 아이들, 그들이 정말... 민준이 말이 목에 걸리면서 말했다. 그들도 내 아들들인 것 같아.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 영숙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5년 동안 불쌍한 새끼들 목욕탕에서 즐거운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다. 일환과 태민은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제한 따뜻한 물과 놀고 있었다. 유성이 그들에게
목욕 거품을 어떻게 불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민주는 부엌 창문에서 정원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반영을 봤다. 눈이 눈물로 가득했다. 복수, 분노, 죄책감, 사랑의 감정들이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그의 책임이었고 그들을 다시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었다. 목욕 후 아이들이 영숙 씨가 준비한 식탁에서 함께 모였다. 일환과 태민은 유성이 빌려준 깨끗하고 부드러운 잠옷을 입고 완전히 다른 아이들로 변해 있었다. 피부의 때가 깨끗해지자 유사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맛있게 드세요. 영숙 씨가 렌틸콩 수프를 식탁에 놓으면서 말했다. 눈이 여전히 놀라움으로 아이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일환과 태민은 음식 앞에서 마법에 걸린 것 같았다. 따뜻한 수프, 신선한 빵, 올리브오일 돌마, 치즈 종류들. 식탁은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풍요로움으로 차려져 있었다. 시작해도 될까요? 일환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야. 민준이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배부르게 먹어. 새 아이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민준은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일환과 태민은 모든 한 입을 큰 감사함으로 천천히 씹으면서 먹었다. 음식 먹는 방식도 똑같았다. 셋 다 먼저 수프의 가장자리부터 시작하고 숟가락을 같은 각도로 입에 가져갔다. 고맙습니다. 일환과 태민이 동시에 말했다. 목소리가 하나의 소리처럼 나왔다. 그 순간 민준의 기억에서 문이 열렸다. 이 목소리들을 전에 들었었다. 아니, 수천 번 들었다. 단순히 톤과 아이다운 음색뿐만 아니라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 말하는 리듬, 강조, 모든 것이 유성의 것과 똑같았다. 천만에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다. 충분히 먹었는지 확인해. 더 원하면 더 가져올 수 있어. 유성은 두 아이를 도와주고 있었다. 포크를 어떻게 제대로 잡는지, 냅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런 가르침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일환과 태민은 식사 예절의 기본을 알고 있었다. 음식을 흘리지 않고 먹고 입이 가득할 때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길거리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우아함이었다. 미경 이모가 우리에게 항상 깨끗하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태민이 민준의 놀라움을 알아차리고 설명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배고플 때는 잊었어요. 민준의 눈이 젖었다. 이 아이들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기본적인 가치들을 배웠다. 미경이 그들을 길거리에 버렸을지라도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다. 아주 맛있어요. 일환이 영숙 씨에게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목소리가 정확히 유성이 감사할 때 사용하는 톤으로 나왔다. 영숙 씨는 손에 든 쟁반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춤추고 있었다. 놀라움, 애정, 분노, 호기심. 맛있게 드세요, 아가들. 겨우 말할 수 있었다. 식사 후 아이들이 유성의 방으로 올라갔다. 민주는 계단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마치 세 개의 다른 원천이 아니라 하나의 원천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느꼈다. 웃음소리, 속삭임, 흥분된 발견의 소리들, 모든 것이 같은 톤, 같은 리듬이었다. 미경 이모는 절대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위층에서 들렸다. 때때로 길에서 찾은 것들로 놀았어요. 이제 이 모든 게 내 거야. 유성의 관대한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든 놀 수 있어. 민주는 거실의 의자에 무너져 앉았다. 눈이 벽의 가족 사진들에 머물렀다. 소영의 미소 짓는 얼굴이 그에게 임신의 마지막 날들에도 어떻게 행복해 보였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아내가 이 음모를 눈치챘을까? 마지막 숨에서 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아마 경고였을까? 문이 두드려졌을 때 민주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이병호 박사가 약속한 대로 왔다. 손에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준아, 나이든 의사가 눈에 호기심과 걱정을 담고 말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DNA 검사를 위해 부름을 받다니. 민주는 의사를 안으로 들였다. 볼 것이 있어, 병호야. 하지만 먼저 앉아. 그리고 제발 내가 말할 것을 참을성 있게 들어줘. 이병호 박사가 의자에 앉았고 놀라움이 얼굴에서 읽혔다. 민준이 막 설명하려고 했을 때 위층에서 오는 아이들 소리가 의사의 주의를 끌었다. 이건 3명의 다른 아이들 목소리인가? 이 말을 찌푸리면서 물었다. 응, 민준이 깊은 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리고 이제 왜 여기 있는지 말해줄게. 이병호 박사는 민준이 하는 말을 놀라움으로 들었다. 40년의 직업 생활에서 이런 상황과 마주친 적이 없었다. 이 아이들을 봐야 해.
마침내 의학적 호기심이 우세해지면서 말했다. 네가 하는 말을 내 눈으로 봐야 해. 민주는 그를 위층 유성의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아이들아,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세 아이가 계단을 함께 내려올 때 이병호 박사의 숨이 멎었다. 몇 년 동안 유성을 어린 시절부터 돌봐온 의사는 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의 동일성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름 끼치게 했다. 이병호 박사는 무릎이 떨리면서 그들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의학적 호기심으로 각자의 얼굴을 살펴보고 눈의 홍채, 귀의 모양, 턱선을 봤다. 믿을 수 없어. 의사가 중얼거렸다. 이 정도는 우연일 수 없어. 의사는 아이들과 짧은 대화를 한 후 검사를 위해 입안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이동안 민주는 유성과 다른 아이들에게 이것이 단지 작은 검사이고 아무도 아프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얌전히 기다렸고 심지어 태미는 주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도한 모습을 보였다. 샘플을 채취한 후 이병호 박사와 민주는 아이들을 다시 방으로 보낸 후 민준의 서재로 물러났다. 의사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민준아, 나이 든 의사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다. 5년 전 소영의 출산을 기억해. 그날 밤 보통 출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어. 민준이 긴장하게 의자에 앉아서 의사의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우선 병원 기록을 살펴볼 거야. 이병호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도 그날 밤 소영의 담당이었던 의료진의 책임자인 정한수 박사가 1년 전 은퇴해서 부산으로 이주했어. 간호사들 대부분도 이제 거기서 일하지 않아. 그날 밤에서 기억나는 것을 말해줘. 민준이 목소리가 긴장되어 요구했다. 짧더라도 기억나는 모든 것을. 이병호 박사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날 밤 내가 당직이 아니었어. 하지만 아침 일찍 출산이 합병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 정한수 박사가 내게 단지 산모를 잃었고 아이는 구했다고 말했어. 세부 사항은 들어가지 않았어. 그때 너도 충격 상태였어. 아무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 민주는 기억 속에서 그 어두운 밤을 재현하려고 애썼다. 병원 복도들, 바쁜 의사들, 소영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그리고 침묵, 단지 한 아기의 울음소리. 단 한 아기의. 그럼 왜 한 아기만? 생각을 큰 소리로 표현하면서 물었다. 만약 삼둥이가 태어났다면 왜 내게 유성만 주었지? 이병호 박사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확히 그것이야, 민준아. 아마 삼둥이가 아니었을지도, 아마 다른 일이 있었을지도. 무슨 뜻이야? 민준이 털이 곤두서면서 물었다. 때때로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선택하면서 말했다. 뇌유전자 실험 불법적인 절차들, 병원에서도. 민준의 얼굴에 공포 표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이론이 있어. 이병호 박사가 계속했다. 하지만 먼저 DNA 결과를 봐야 해. 또한 소영의 의료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싶어. 뭔가 눈에 띌지도 몰라. 얼마나 걸려? 검사 결과 말이야. 민준이 물었다. 사립실험실에서 가속화된 방식으로 이틀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민준아, 준비해. 결과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어. 민준이 창문 밖을 봤다. 밤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반영이 피곤하고 무서워 보였다. 진실을 알아야 해, 병호야. 마침내 말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병호 박사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알겠어. 지금은 아이들을 잘 돌봐. 그들에게 신뢰를 줘. 그리고 준비해.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거든. 민주는 의사를 문까지 배웅한 후 계단으로 향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세 개의 다른 목소리지만 같은 웃음, 같은 말하는 리듬. 자신의 피인지 아니면 과학적 실험의 산물인지 아직 몰랐지만 속에서 솟구치는 보호 본능을 억제할 수 없었다. 소영아, 어두운 계단에 속삭였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병호 박사가 떠난 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다. 잠 못 이룬 눈으로 욕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면도칼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마음을 수많은 질문이 침범했다. 확고한 걸음으로 유성의 방으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이 그의 숨을 멎게 했다. 새 아이가 큰 침대에서 같은 자세로 자고 있었다. 셋 다 오른팔을 머리 위에 올리고 왼팔을 가슴에 교차시켰다. 셋 다 같은 리듬으로 숨쉬고 있었다. 유성의 항상 하던 잠에서 중얼거리는 습관이 일환과 태민에게도 있었다. 좋은 아침 아빠.
유성이 눈을 깜빡이면서 말했다. 다른 두 아이도 동시에 깨어나서 같은 방식으로 눈을 비볐다. 좋은 아침 아이들. 민준이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아침 식사 후에 밖에 나가고 싶니? 일환과 태민이 서로를 바라봤고 눈에 불안이 있었다. 밖으로 나갈 건가요? 태민이 두려움으로 물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건가요? 민준이 빠르게 그들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태민의 손을 잡았다. 아니, 절대. 너희를 다시는 절대 길거리에 두지 않을 거야. 단지 정원에서 산책하자고 물어본 거야. 아침 식사 후 민준은 새 아이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정원사 정정원이 화단을 정리하면서 새 아이를 보자 놀라움에서 손에 든 호미를 떨어뜨렸다. 김 선생님, 이것들은 늙은 남자가 더듬거렸다. 민준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설명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정원의 거대한 석류나무 아래에서 뛰기 시작했다. 일환과 태민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넓고 잘 관리된 정원에 있는 흥분으로 소리를 질렀다. 나비가 있어. 일환이 소리쳤다. 세 아이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식으로 돌아서서 같은 흥분으로 바라봤다. 마치 세 몸이 하나의 영혼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정정원이 민준 옆으로 가까이 왔다. 선생님, 속삭이면서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정정원 씨. 민준이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나도 이해하려고 해. 정원 뒤편에서 대리석 분수 옆에 서 있으면서 민준은 휴대폰을 봤다. 최성구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후에 갈게. 준비해. 상황의 법적 측면이 복잡해. 일환과 태민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맨발로 잔디 위에서 뛰는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우는 동안 민준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다. 꽃따기, 돌 던지기, 잔디에 구르기, 셋의 모든 움직임이 똑같았다. 아빠, 유성이 옆으로 와서 말했다. 일환이와 태민이가 제 형들이죠. 맞죠? 민준이 깊은 숨을 쉬었다. 그런 것 같아, 아들아.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의사 삼촌의 검사를 기다려야 해. 기다릴 필요 없어요. 유성이 아이다운 확신으로 말했다. 저는 이미 알아요. 그들은 제 형이에요. 제 마음이 말해줘요. 민준이 놀라서 유성을 봤다.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확신하게 말하는 것이 이상했다. 어떻게 알아, 유성아? 꿈에서 항상 그들을 봤어요. 유성이 눈을 멀리 보내면서 말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를 찾아줘라고 말했어요. 민준의 털이 곤두섰다. 소영이 임신 중에 때때로 밤에 깨어나서 아기들이 저와 이야기해요. 마치 세계의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민준은 이것을 임신 신경증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아이들아, 영숙 씨가 정원문에서 불렀다. 레모네이드를 만들었어요. 와서 마셔요. 세 아이가 동시에 돌아서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렇게 완벽한 동기화가 자연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유전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준이 아이들을 따라가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병호 박사로부터 메시지가 있었다. 소영의 병원 기록에 접근했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알았어. 긴급히 만나야 해.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속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감정의 파도가 솟구쳤다. 누가 무슨 권리로 그의 가족에게 이런 일을 했는가? 아빠, 와. 유성이 즐겁게 불렀다. 영숙 이모가 빵도 만들었어. 민준이 깊은 숨을 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이들 옆으로 가면서 속으로 맹세했다. 진실을 알아내고 책임자들을 찾을 것이다. 소영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틀 후 화창한 아침, 이병호 박사가 다시 민준의 집에 왔다. 이번에는 전에 본 적 없는 파일과 태블릿 컴퓨터를 가져왔다. 앉아, 민준아.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 이걸 볼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민준이 긴장하게 거실 의자에 앉았다. 이게 뭐야, 병호야, 또 무엇을 알았어? 의사가 태블릿 컴퓨터를 열고 비디오 파일을 열었다. 이것은 정한수 교수의 비밀 아카이브에서 나온 거야. 지인을 통해 얻었어. 소영의 임신 중에 촬영된 것이야. 비디오가 시작되자 민준은 숨을 멈췄다. 소영이 병원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옆에 정한수 교수와 민준의 외삼촌 박철수가 서 있었다. 영상의 날짜는 소영의 7개월째에 해당했다. 오늘 배아 이식이 실행될 것입니다. 정한수 교수가 카메라를 보면서 말했다. 김 가문의 유전적 유산을 개선하고
가족성 심장병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두 배아가 산모의 자궁에 착상될 것입니다. 민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내의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몸에 가해진 이 조작을 보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멈춰. 민준이 목소리가 쉬었다고 말했다. 끌 수 있어. 이병호 박사가 비디오를 멈췄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왜냐하면 이것이 소영에게 무엇이 행해졌는지의 구체적인 증거거든. 소영이 자고 있어. 그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했지? 정기 검진 중에 진정제가 주어졌어. 이병호 박사가 말했다. 파일에 적혀 있어. 시술을 위해 진정요법이 적용되었다는 표현이 있어. 소영에게는 이 과정이 단지 표준 초음파라고 말해줬어. 민준이 일어나서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자신이 딸처럼 사랑한 소영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엄마가? 박영희 씨는 아마 모든 의학적 세부 사항을 몰랐을 거야. 이병호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알고 있었어. 유성에게 유전적으로 적합한 형제들을 만드는 것. 민준이 반복했다. 그 단어가 입에서 쓴맛으로 나왔다. 우리는 내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물론이야. 이병호 박사가 빠르게 말했다. 잘못된 단어 선택에 대해 사과해. 하지만 정한수 교수는 그들을 그렇게 봤어. 성공적인 실험, 유전적 걸작들. 의사가 파일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이것들은 일환과 태민의 유전적 설계에 관한 노트들이야. 아이들에게 강화된 특성들, 추가된 유전자들. 민준이 문서들을 보자 속이 뒤틀렸다. 장수 유전자, IQ 향상 유전자 서열, 우수한 면역 체계, 텔로미어 길이를 보존하는 수정, 일환과 태민, 그들은 단순히 개선된 것만이 아니야. 민준이 목소리가 속삭임이 되면서 말했다. 그들은 완전히 재설계되었어. 맞아. 이병호 박사가 말했다. 정한수 교수는 자신의 획기적인 연구를 세상에 발표하기를 간절히 원했어. 하지만 정확히 그때 미경이 사라졌어. 정말 그녀를 믿었나? 미경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었어. 클리닉 감사가 시작되고 있었어. 임산부에게 가해진 불법적인 배아 조작, 고지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유전자 조작, 이 모든 것들이 중죄야. 아이들을 숨길 사람을 긴급히 찾아야 했어. 민준이 손으로 얼굴을 비볐다. 그럼 지금은 아이들이 드러났어. 정한수 교수가 이것을 알면 무엇을 할까? 이병호 박사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그래서 너에게 경고하러 왔어. 어젯밤 정한수 교수가 부산의 클리닉에서 서울로 왔어. 내 소식통이 그가 잃어버린 실험체들을 찾는 것에 대해 결심이 확고하다고 말해. 민준의 털이 곤두섰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되찾으려고? 아마도. 이병호 박사가 말했다. 아니면 최소한 그들을 계속 연구하려고. 5년 동안 그들이 발전한 데이터를 놓쳤어. 이제 그 데이터를 원할 수 있어. 절대 안 돼. 민준이 주먹을 탁재 치면서 말했다. 그들에게 다시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이병호 박사가 손을 민준의 어깨에 올렸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해. 성우와 이야기했어. 아이들을 보호 조치해둬야 해. 어떻게? 민준이 눈에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법원에서 긴급 보호 명령을 받을 거야. 입양 절차를 가속화할 거야. 그리고 이병호 박사가 주저했다. 아마 잠시 도시를 떠나야 할지도 몰라. 성우가 제주도에 있는 별장을 사용하라고 제안했어. 도망치는 거야? 민준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나는 그들이 무섭지 않아. 문제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민준아.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야. 그들에게 다시 실험 대상이 되게 하고 싶어? 민준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걱정이 차지했다. 네가 맞아.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거야.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거기 있을 거야. 이병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할 거야. 그리고 절대 잊지 마. 민준아, 이 아이들이 무엇이든 그들은 네 아이들이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민준이 창밖을 봤다. 정원에서 새 아이가 새 둥지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다. 일환이 나뭇가지를 능숙하게 구부리고 태민이 진흙으로 발라주고 유성이 흥미롭게 깃털을 모으고 있었다. 모두 웃고 함께 일하고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다. 그들의 유전적 완벽함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민준이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다. 나는 단지 내 아이들을 사랑해.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이병호 박사가 시계를 봤다. 오늘 밤 준비해. 내일 새벽이 오기 전에 떠나.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박영희 씨도 모르게 해. 민준이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강철 같은 결의의 표정이 있었다. 5년 동안 내 아이들을 잃었어. 다시는 절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길 수 없어. 밤이 깊어가면서 민준이 아이들의 짐을 준비하는 동안 휴대폰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고모 윤미라로부터 조카야 조심해. 엄마와 외삼촌이 지금 부산에 있어. 정한수 교수와 만나고 있어. 사촌의 직원이 그들을 클리닉에서 봤대. 민준의 피가 얼었다. 그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외삼촌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음모에 관여하고 있었다. 탈출 계획이 이제 훨씬 더 긴급해졌다. 영숙 씨가 아이들의 가방을 준비하면서 눈에 걱정이 있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이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숙 씨. 민준이 말했다. 단지 짧은 휴가예요.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갑자기 문이 두드려졌다. 자정을 넘었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은 지금 그들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민준은 문으로 향하면서 영숙에게 아이들을 위층에 두라고 신호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보였다. 85세의 김할머니는 가족의 가장 나이 많고 가장 존경받는 구성원이었다. 떨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다. 민준아, 노인이 예상외로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민준은 할머니를 위해 거실 문을 열었다. 김할머니가 거실에 들어오자 눈이 벽의 가족 사진들에 머물렀다. 소영의 미소 짓는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이 나의 비밀을 짊어지는 것은 무거워. 노인이 말했다. 김 가문은 대대로 심장병과 씨름해왔어. 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모두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우리 가족의 저주 같은 거야. 민주는 조용히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다. 노인의 눈에서 그녀가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읽혔다. 철수의 아이디어였어. 김할머니가 계속했다. 유전학이 너무 발전해서 그가 말하길 우리 가족의 이 결함을 고칠 수 있다고 했어. 유성이 병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 한수가 그를 도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를 위해 더 많은 실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 할머니, 이들은 아이야. 실험이 아니라. 민준이 목소리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다. 알아, 아들아. 김할머니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어. 소영이 임신했을 때 정한수 교수가 의사들에게 유성의 심장에 유전적 결함이 있다고 말했어. 미래의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그에게 유전적으로 적합한 형제들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계속을 위해 건강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음모였어. 민준이 손이 떨리면서 말했다. 온 가족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 모든 사람은 아니야. 김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어. 소영의 출산 중에 합병증이 있을 줄 몰랐어. 그녀가 죽었을 때 철수와 영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했어. 정한수 교수가 모든 것을 숨기라고 제안했어. 너는 아내를 잃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은 더 나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 대어 나은? 민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내 아이들 둘을 내게서 훔쳤어. 그리고 그들을 미경에게 주었어. 그녀도 그들을 길거리에 버렸어. 김할머니가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 그녀도 희생자였어. 그녀가 마약 중독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라고 생각했지. 아이들을 돌보고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1년 전 죽었어. 민준이 어렵게 단어를 발음하면서 말했다. 그래, 김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어. 정한수 교수의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어. 미경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위협을 했어. 그리고 갑자기 과량 복용 사건. 민준의 털이 곤두섰다. 그녀를 죽였나? 확실히는 모르겠어.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의심이 있어.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어. 철수와 정한수 교수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해. 그들 눈에는 일환과 태민이 여전히 실험체야. 절대 안 돼. 민준이 확고하게 말했다. 그들에게 다시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김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면서 말했다. 산의 농장집. 아무도 그곳을 모를 거야. 거기서 안전할 거야. 거기로 가. 민준아. 아이들을 보호해. 민준이 노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늦었지만 내 양심을 편하게 하고 싶었어. 김할머니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
이 가족이 저지른 악행들을 보상하려고 해. 김할머니가 떠난 후 민주는 계획을 바꿨다. 제주도 대신 가족의 옛 농장집으로 갈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잊혀진 피난처로 새벽이 막 밝으려 할 때였다. 민준이 아이들과 적은 수의 짐을 채 넣는 동안 정원문에 차 한 대가 섰다. 박영희와 그 옆에 민준의 외삼촌 박철수가 차에서 내렸다. 민준이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다. 게다가 사건의 주요 설계자인 외삼촌과 함께. 뭘 하는 거니 아들아? 박영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차 안의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 아이들을 여기서 멀리 데려가는 거야. 민준이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과 어둠의 계획들로부터 멀리. 박철수는 65세의 위험 있는 남자였다. 회색 머리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항상 자신의 권위를 느끼게 했다. 민준아, 말도 안 돼. 우리는 단지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고. 보호? 민준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했다. 소영의 몸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내 아이들을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가족을 보호한다고? 말투를 조심해. 박철수가 눈이 분노로 빛나면서 말했다. 우리가 없었다면 오늘 너는 병든 아들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거야. 지금은 3명의 건강한 아이가 있잖아. 김할머니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 민준이 말했다. 정한수 교수의 실험들, 미경의 의심스러운 죽음,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박영희가 아들 옆으로 가까이 왔다. 아들아, 제발 내 좋은 일을 위해서 했어. 유성의 병이. 유성의 병? 민준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병호 박사가 모든 의료 기록을 검토했어. 유성에게 심장병 징후는 없어. 그 서류들은 가짜였어. 모든 것이 정한수 교수가 새로운 유전자 실험을 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어. 박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박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래, 엄마. 민준이 말했다. 정한수 교수가 우리 가족의 힘과 돈을 이용하고 싶었어. 외삼촌을 설득했고 외삼촌이 당신을 설득했어. 모두 속았어.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 내 아내를 잃었고 2 아들의 5년을 빼앗겼어. 박철수가 민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봐, 조카야, 이 아이들. 그들은 평범하지 않아. 유전적으로 개발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개체들이야. 너는 그들의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해. 정한수 교수가 그들을 연구하고 진전을 추적하고 싶어 해. 안 돼. 민준이 소리쳤다. 그들은 실험이 아니야. 아이들이야. 내 아이들이야. 채에서 1환에 무서워하는 얼굴이 보였다. 영숙 씨가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민준아, 제발. 박영희가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다. 그들을 데려가게 할 수 없어. 정한수 교수가 기다렸어. 결과가 필요해. 단지 몇 가지 검사만. 실험 재료 창고로? 민준의 목소리가 칼처럼 방을 갈랐다. 자신의 손자들을 예비 부품 창고로 본 거야? 이런 것들은 네 결정이 아니야. 박철수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 결정하는 거야. 내 가족은 내가 정해. 민준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지금 내 가족은 저 차 안에 새 아이야. 당신들이 아니라. 박영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다. 아들아, 제발. 실수했어. 하지만 이들은 내 손자들이야. 나를 그들에게서 떼어놓지 마.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민준이 무자비하게 말했다. 5년 전에 생각했어야 했어. 이제 내 길에서 비켜. 정확히 그때 정원문에 다른 차가 섰다. 정한수 교수와 2 조수가 차에서 내렸다. 키가 크고 마르고 차가운 시선의 남자인 교수가 안경 렌즈 뒤에서 분석적인 시선으로 민준을 훑어봤다. 아, 드디어 만나는군요. 정한수 교수가 가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김 선생님, 제 실험체들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들의 발전을 추적할 수 없었거든요. 실험체들? 민준이 분노로 떨면서 말했다. 그들은 아이들이야, 인간이야, 물론. 정한수 교수가 손을 공중에서 흔들면서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세, 획기적인 실험이기도 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민준이 빠르게 자신의 차를 향해 걸었다. 내 길에서 비켜. 정한수 교수가 조수들에게 신호했다. 2 건장한 남자가 민준의 앞을 막았다. 김 선생님, 이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미경 씨와 체결한 계약. 계약?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미경을 죽게 한 계약 말인가? 교수의 얼굴에 있던 가짜 미소가 얼어붙었다. 박영희가 충격을 받으며 외삼촌을 봤다. 철수야, 이게 사실이야. 미경을 네가. 말도 안 돼. 박철수가 말했지만 눈의 불안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때
최성우의 차도 정원 문으로 들어왔다. 옆에 2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최성우가 빠르게 민준 옆으로 와서 정한수 교수를 향했다. 법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민준에게 말한 후 정한수 교수에게 돌아섰다. 아이들은 지금부터 국가보호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한수 교수가 미소를 지었다. 법률은 바뀔 수 있어요, 변호사님. 우리 연결고리들을 과소평가하고 계시는군요. 최선구가 주머니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가 귀하의 클리닉들에 대해 시작한 조사의 문서입니다. 무허가 유전자 실험들, 심각한 혐의들이에요, 교수님. 정한수 교수의 얼굴에 있던 자신만만한 표정이 사라졌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문서를 보자 눈에 공황이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뚜렷했다. 이 문서들은 전혀 진짜가 아닙니다. 교수가 목소리가 더 이상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않게 말했다. 우리 프로젝트들은 복지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가짜 승인들입니다. 최성우가 다른 파일을 꺼내면서 말했다. 외삼촌 박철수 씨가 서명한 가짜 문서들,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박영희가 벤치에 앉는 것을 발견했다. 철수야, 너는 나를 속였니? 유성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박철수가 누이를 바라볼 수 없었다. 과학을 위한 필요한 희생이었어, 영희야. 정한수 교수의 연구는 인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었어. 우리 가족의 유산, 그만해. 박영희가 소리쳤다. 내 며느리 소영을 이용했어. 내 형의 아들을 속였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철수야? 민준이 정한수 교수에게 돌아섰다. 미경을 누가 죽였나 교수가 떨었다. 터무니없는 혐의입니다. 미경 씨는 불행히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녀 자신의 선택들, 마약을 그녀에게 준 건 당신입니다. 경찰관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미경 씨의 부검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체내의 물질이 길거리에서 파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클리닉에서만 발견되는 합성 물질이었습니다. 정한수 교수가 뒤로 물러났다. 이런 대화들을 변호사 없이는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박철수가 공황 상태로 교수에게 돌아섰다. 한수야, 뭐 하는 거야? 우리 약속이 있었잖아. 약속? 정한수 교수가 이제 완전히 방어적이 되었다. 전체 프로젝트가 당신 아이디어였어요, 철수 씨. 저는 단지 과학적 자문이었습니다. 박영희가 화를 내며 일어났다. 둘 다 조용해, 민준아, 아들아. 말해줘, 정말 아이들에게 실험이 행해진 거야. 민준이 어머니를 동정스럽게 봤다. 그래, 엄마. 소영이 임신했을 때 그녀 모르게 2배아가 착상되었어. 일환과 태민은 유전적으로 나와 소영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많은 출처에서 가져온 유전자들로 수정되었어. 세상에. 박영희가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했니, 철수야? 경찰관들이 정한수 교수와 박철수를 구속하기 시작했다. 교수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박철수는 여전히 변명하고 있었다. 민준아, 이해하지 못해. 박철수가 수갑이 채워지면서 말했다. 헤이 아이들, 그들은 평범하지 않아. 그들은 아이들이야. 민준이 분노가 깊은 피로로 바뀌면서 말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야. 최성우가 서류들을 민준에게 건넸다. 이것들은 정한수 교수의 실험실에서 압수된 문서들입니다. 일환과 태민의 유전적 구조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파일을 열고 첫 페이지를 봤다. 복잡한 유전자 공식들, 도표들과 노트들 사이에서 끔찍한 진실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성공은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간, 배아들의 성공적인 생성과 대리모에게의 착상입니다. 아이들은 표준 인간 발달을 넘어서는 특성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수한 지능, 발달된 면역 체계, 비범한 신체적 지구력과 장수, 또한 텔레파시 소통 잠재력에 대한 실험들도 희망적입니다. 텔레파시 소통?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이건 공상과학 같아. 최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들이 보여주는 것은 정한수 교수가 단순히 유전병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아이들을 슈퍼인간 특성들로 장착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들 사이의 텔레파시, 연결이 강하다는 이론에서 출발해서 이 연결을 유전자 조작으로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야. 민준이 서류들을 화내며 닫으면서 말했다. 물론 아니에요. 최성우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해요. 일환과 태민, 유전적으로 정말 비범해요. 이병호 박사의 검사들이 이를 확인했어요. IQ 검사들, 신체적 지구력, 심지어
그들이 서로와 맺는 그 이상한 유대. 민준이 차 안에 아이들을 봤다. 셋 다 조용히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 물었다. 아무것도 안 해. 최성구가 확고하게 말했다. 이 파일들은 봉인될 거예요.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로 자랄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박영희가 떨리는 걸음으로 민준에게 가까이 왔다. 아들아,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너와 소영에게 끔찍한 일을 했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엄마. 민준이 목소리에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집에 가서 쉬세요. 지금은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박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멀어졌다. 경찰차들이 정한수 교수와 박철수를 데리고 갔다. 정원에는 민준, 최성구, 영숙 씨와 아이들만 남았다.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최성구가 물었다. 계획이 바뀌지 않았어. 민준이 말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멀어질 거야. 산의 농장으로 갈 거야. 모든 것이 진정될 때까지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최성구가 물었다. 그리고 나서 민준이 차에 타면서 말했다. 평범한 삶을 살 거야. 가능한 한 평범하게. 최성구가 민준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다. 그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알아. 민준이 차를 시동을 걸면서 거울로 아이들을 봤다. 셋 다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같은 미소, 같은 눈, 같은 얼굴들.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을지라도 그의 눈에는 단지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3명의 작은 아이들이었다. 한국의 산맥 푸른 기슭에 있는 멀고 조용한 농장집이 민준과 세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했다. 첫 도착으로부터 2달이 지났다. 오래된 돌건물은 넓은 정원과 작은 연못으로 아이들의 상상 세계의 완벽한 공간이 되었다. 민준은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연못께서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일환이 돌로 댐을 만드는 것을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태민은 언제나의 창의적 지성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제안들을 내놓고 있었다. 유성은 완벽한 팀워크로 형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사건들 후 박철수와 정한수 교수는 무허가 의료 실험들, 가짜 문서들, 심지어 미경의 죽음과 연관된 혐의들로 구속되었다. 최성구는 정의가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민준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안에서 나온 이병호 박사가 민준 옆 의자에 앉았다. 아이들 상태가 완벽해요. 손에 든 파일들을 보면서 말했다. 모든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즉, 그들에게는 정상인 수준에서. 텔레파시 연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이병호 박사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들에게는 확실히 비범한 연결이 있어. 서로의 생각을 미리 느낄 수 있고 같은 꿈을 꾸고 심지어 서로의 감정 변화에 신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과학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정한수 교수의 노트들은 잊어. 민준이 확고하게 말했다. 그들은 단지 아이들이야, 내 아이들. 이병호 박사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특성들이 더 뚜렷해질 수 있어. 일환과 태민의 정신적 능력은 또래들을 훨씬 넘어서, 그리고 유성, 그도 형들과 함께 있어서 이 연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 그들은 삼중 시스템 같아. 서로를 보완해.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알아. 그리고 이것이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아.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이병호 박사가 일어났다. 그럼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이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야. 학교 등록이 완료되었어. 일환과 태민은 공식적으로 당신의 양자들이야. DNA 검사들이 잃어버린 친척들 이론을 확인했어.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알지도 못할 거야. 민준이 의사에게 감사하게 봤다. 고맙습니다, 병호야. 당신과 성우의 도움이 없었다면 천만에요. 이병호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울로 언제 돌아갈 생각이야? 아직 아니야. 민준이 말했다. 여기서 멀리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농장을 복원하고 여기서 살 수 있을 거야. 도시의 복잡함에서 멀리 평온한 삶. 그럼 어머니는? 그녀와 화해를 생각하고 있어. 민준이 멀리 보면서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그녀도 속았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릴 거야. 멀리서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가 들려왔다. 셋이 함께 만든 댐 뒤에 물을 풀어서 작은 폭포를 만들었다. 기쁨의 외침이 계곡에 메아리쳤다. 가서 그들과 함께 할 거야. 민준이 일어나면서 말했다. 저녁 식사 때 봐. 민준이 아이들에게 뛰어가면서 가슴의 무거움이 날마다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가 여전히 고통스럽더라도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아빠, 봐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유성이 자랑스럽게 댐을 보여주며 소리쳤다. 훌륭해. 민준이 아이들 옆에 쪼그려 앉으면서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일환이 미소를 지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셋이 함께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민준이 세 아이를 모두 껴안았다. 유전적 특성이 무엇이든 그들은 단지 사랑과 관심을 원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민준은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주기로 결심했다. 5년 후, 가을 바람이 한국의 산에서 불어와서 복원된 돌집의 창문들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민준이 베란다에 앉아서 멀리서 뛰어오는 아이들을 지켜봤다. 10살이 된 새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일환이 학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했다. 태민이 시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유성은 지역 체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다. 셋 다 각자의 분야에서 비범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민준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들이 자비롭고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개인들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영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손자들을 방문해서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용서를 빌었다. 관계가 여전히 조심스럽더라도 회복의 길에 있었다. 박철수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한수 교수는 해외로 도망쳐서 국제 수배 명단에 올랐다. 민준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오직 미래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새 아이가 동시에 소리치며 정원 문으로 들어오면서 민준이 손에 든 책을 내려놓고 그들을 맞으러 갔다. 삶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민준은 잃어버린 세월들을 보상하기로 결심했다. 좋은 아침, 아빠. 새 아이가 함께 웃으면서 그에게 달려왔다. 민준이 그들을 따뜻하게 안으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들은 그의 아이들이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